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촌과 명인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한양 도성 내에는 흔히 마을을 지역을 북부, 중부, 서부, 남부, 동부 등 이렇게 5구역으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동부 지역에 있었던 동네를 흔히 동촌이라고 불러왔었던 것인데, 동촌이라고 하는 것은 창덕궁과 종묘 동쪽에서 타락원에 이르는 지역, 그러니까 종묘와 창경궁에서부터 이 타락원, 지금의 낙산 일대의 이 지역을 동촌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찍이 이곳에는 효정에 잠재웠었던 소위 어이궁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심이긴 하지만 좀 외진 숲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날 연지동, 효제동, 대학로 일대가 바로 이 동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지동 1번지 현대로급 빌딩 일대를 옛날부터 명인촌이라고 불렀는데, 명나라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복림대군이 나중에 이제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 볼모로 심양에 가 있을 때 알게 되었던 이 명나라 사람들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어이궁 인근에 거처를 마련해 주게 되었고, 당시 명나라 유민들이 백여호에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황조인촌 혹은 명인촌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의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남겼던 기록 중에 이 명인촌에 명나라 유민 말고 바로 이 하멜 표류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멜이 거주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표시에 보이는 지역이 동인촌이 되겠는데, 하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네덜란드의 상선을 타고 제주도에 표류해 온 사람이 되겠는데, 그가 타고 왔었던 배의 이름이 바로 스페르웨르호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17세기 동인도 연합회사의 무역 항로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시아로 오는 항로가 대단히 발달해 있었고요. 그때 거점이 되었었던 게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인 바타비아가 거점이 되었고, 또 지금의 타이베이에 있는 포르모사와 일본의 나가사키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동아시아 항로가 이들 동인도 연합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하멜 일행도 네덜란드의 그 텍셀 항에서 바타비아를 향해서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멜의 머나먼 여정의 계기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에 이 표류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바타비아를 거쳐서 그곳에서 다시 포모사로 타이완으로 자를 탁송하게 되고, 또 거기서 다시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애가 남긴 이 하멜 표류기의 원본에 판화로 기록되었었던 당시에 표류 당시의 모습을 담은 이 판화가 되겠고요. 현재에는 이 제주 남쪽의 삼방산 일대에 그 용머리 해안에 지금 이렇게 하멜이 탔었던 스페르웨르호의 모형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곳에 전시관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당시에 제주에 표류해 왔었던 하멜 일행들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쪽 지역의 수월봉과 차기도 일대로 표류해서 왔었다라는 것이 정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들이 다시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뒤에 서울로 압송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네덜란드인으로서 박연으로 우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벨테브르가 통역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아련하게 되는데 1654년에 당시의 임금님이 바로 효종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련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당시 아련했던 모습을 담은 당시 목판화의 모습을 보게 되면 효종을 마치 그들의 이 임금처럼, 왕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효종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이들 서양인들의 신기술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서울에 이들을 두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이 명인촌에 거주를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던 것이 청나라 사신들이
오게 됐을 때 그들에게 귀향을 요청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하멜 일행을 다시 전라도로 유배를 벌이게 돼서 1655년부터 63년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수라든지 남원, 순천 등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많은 숫자가 그곳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남 강진 병영면에 전라 병영성 터에도 현재 이렇게 풍차와 더불어 기념관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여수에도 이렇게 하멜 등대 등과 함께 이 하멜 전시관이 마련이 된 것은 바로 이 당시의 하멜 일행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1663년에 이들이 배를 구해서 결국 일본으로 탈출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1666년에 탈출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들이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하던 당시의 모습을 담은 판화가 되겠고요. 이 당시에 이들이 13년간에 걸쳐서 조선에서 생활했었던 걸 기록한 하멜의 육필 보고서가 결국 13년 28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하멜 보고서가 하멜 표류기로서 스페로베로호의 모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서 이렇게 발행이 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조선이 세계에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러한 대항해 시대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해금 정책을 취하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외국 상선과의 교류가 더 이상 금지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 당시 일본의 경우는 나가사키에 이런 대지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창구가 열려 있었던 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근대화를 늦추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세기에 와서야 바로 이 명인촌 일대가 기독교의 선교 기지가 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외국과의 교류 자체가 금지되게 되었고, 명목상의 명인촌만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명인촌길이라고 하는 길 이름과 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명인촌 일대에는 이런 하멜 일행들에 대한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또한 바로 이러한 해금 정책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이들의 자취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동천에 있었던 명인촌, 그리고 이 하멜 일행이 머물렀었다는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